저희 엄마가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 일 다 하고 가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였어요. 하루 중에 가장 정신없는 시간. 트럭 뒤 문을 열어두고 식자재를 싣고 있었죠. 새벽 3시에 서울에서 물건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나는 한 번도 쉬질 못했어요. 눈은 뜨고 있었는데 정신은 멀리 떠 있는 느낌이었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시간만 되면 세상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물건 그리고 시간. 늦어지면 기사들이 불안해하고 거래처는 전화를 해요. 왜 아직 안 오냐? 오늘도 늦냐?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에서 온 전화였죠. 이 시간에 친정에서 전화가 올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가빴고 말이 끊어졌어요. 누나 엄마. 그 짧은 한마디에 내 손이 멈췄어요. 내 목소리도 갈라졌고요. 엄마 왜? 남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교통사고 났어. 지금 응급실이고 수술 들어가야 한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에서 박스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나는 정신없이 물었어요. 어디 병원이야? 의식은 있어. 누가 옆에 있어? 남동생은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피가 많이 난다고 했고 의사가 수술 준비하라고 했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엄마 얼굴 하나만 떠올랐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밥부터 해주던 엄마요. 나는 트럭 문을 닫고 뛰쳐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어디가? 나는 숨을 헐떡이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저 엄마가 사고가 나서요. 지금 수술 들어간대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납품표를 내 손앞에 툭 내밀었어요. 이거부터 빼. 나는 멍했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한번 봤어요. 표정은 없었고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더 차가웠어요.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내가 방금 들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사람이 엄마가 지금.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어요. 사람은 다 죽어. 오늘 물량부터 빼고 가. 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억울해서 몸이 먼저 얼어붙었거든요. 그때 배달기사 한 명이 내 얼굴을 보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그 기사가 내가 들고 있던 상자를 자기 쪽으로 가져갔어요. 사모님 가세요.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사들 제가 정리할게요. 그 말에 나는 더 무너졌어요. 밖에 남이 나를 사람 취급하는데 가족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선명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기사에게도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네가 왜 나서? 내가 그럼 월급 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기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보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너무 서러웠어요. 불쌍하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시 나를 봤어요. 너 오늘 여기서 빠지면 내일은 내 자리 없어. 엄마는 수술실인데 내 자리는 창고에 있고 내 인생은 납품표에 찍혀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5년을 붙잡고 버틴 건 약속이 아니라 협박이었다는 걸요. 사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무너진 건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딱 한 문장, 딱 한 표정,
딱 한 번의 무관심이 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려요. 남편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트럭에 올라탔죠. 내가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하면 남편은 웃었어요. 걱정 마. 금방 올게. 그 미소가 내 마지막 평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 배송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고 나는 그 전화 한 통으로 내 삶이 끝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음주운전 사고.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했어요. 수술은 길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살아는 계십니다. 근데 예전처럼은 힘들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의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일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병원비는 끝이 없었고 재활치료비는 더 무서웠고 생활비는 매달 바닥을 보였어요. 나는 회사도 다녔어요. 퇴근하면 병원으로 갔고 집에 오면 남편 밥을 챙겼고 새벽엔 약을 준비했어요. 잠을 자도 잔 게 아니었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시댁에 기대했냐고요. 솔직히 기대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돌아온 말은 단순했어요. 우리도 힘들다. 장사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너 회사 다니면서 버티기 힘들지? 그리고 곧바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로 와. 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붙였어요. 내가 와서 제대로 하면 5년 뒤에 회사 너한테 넘길게. 그 말이 그때 내겐 구명줄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저한테요?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시어머니 회사 나가볼까 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위험해. 엄마 밑으로 들어가면 당신 더 힘들어져. 근데 나는 가야 했어요. 남편을 살려야 했고 지금 무너지면 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창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친절한 얼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는 내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3시에 입고 받아. 6시에 적재 끝내. 기사들 물건 빼먹으면 내 책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너 빠지면 이 회사 끝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내가 빠지면 끝이 아니라 내가 빠지면 내 인생이 끝이라는 경고요. 처음 창고에 들어간 날 나는 일이 힘들겠다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일이 아니라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이었어요. 새벽 2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요.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창고 문을 열면 냉기가 먼저 때려요. 바닥은 젖어 있고 미끄럽고 손끝은 금방 얼어붙어요. 새벽 3시가 되면 서울에서 올라오는 차가 도착해요. 문이 열리면 박스가 쏟아져요. 냉동, 냉장, 상온.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분류해야 해요. 누락 하나 나면 내 탓이에요. 반품 하나 나도 내 탓이고요. 새벽 4시 반 적재가 시작돼요. 트럭 뒤 문을 열면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요. 상자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시 들고. 그게 끝이 없어요. 기사들이 하나둘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들 동선까지 다 짜야 해요. 여긴 9시 전에. 여긴 반품 많으니까 조심.
여긴 전화하면 싸우니까 그냥 내려놓고 와요. 기사들이 불만을 말하면 내가 다 받아야 했어요. 왜 또 나야? 오늘 물량 너무 많잖아. 나는 웃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을 구걸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도 내가 만들었어요. 기사들 밥을 챙기느라 내 밥은 찬물에 넘겼죠. 거래처 전화는 하루 종일 터졌어요. 왜 이거 없어? 왜 이건 녹았어? 왜 양이 달라? 나는 죄인처럼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장부였어요. 입고 정리, 출고, 정리, 미수금 체크, 외상 정리, 심지어 회계까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마지막에 확인했어요. 돈 맞아? 그리고 아주 쉽게 말했어요. 오늘 정산 틀리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월급에서 제외한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서 뭔가가 계속 달아 없어졌어요. 나는 어느 날부터 알았어요. 밖에서는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걸요. 기사들이 내 얼굴이 창백하면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들게요.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거래처에서도 말했어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사모님이 주신 건 늘 정확해요. 그 말들이 고마웠어요. 사람 대접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났어요. 문 열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밥 했냐? 장부는 정리됐고 내일 입고 잊지 마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힘들어해.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럴 거면 나가. 그 말이 무서워서 나는 더 조용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부부가 회사에 왔어요.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너무 편했어요. 그들은 일은 안 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는 척만 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기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아주 쉽게 말했어요. 쟤는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이 나를 정리해버렸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직원. 그런데 직원이면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직원이라면 내 이름으로 일을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달랐어요. 월급에는 이유가 붙고 잘못은 내 몫이 되고 욕은 내 몫이 됐어요. 그날 밤 나는 장부를 품에 안고 창고 한쪽에 서 있었어요. 거래처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죠. 거래처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도 이상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너무 바빠서 직접 전화 못 받는다고. 그래서 사모님 이름으로 외상 처리해 달라고요. 나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나를 바쁘게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을 써먹은 거잖아요. 얼마예요? 숫자를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월급 몇 달치가 아니라 내 인생이 통째로 들어가도 모자랄 돈이었거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장부를 펼쳐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어머니, 이 거래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리한 거래가 아닌데요. 왜 제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회계 보잖아. 내가 정산 맞추잖아. 그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맞지.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는 딱 잘랐어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물었어요. 어머니 5년 약속은요? 5년만 하면 회사 넘겨주신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너 아직도 그걸 믿어?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푹 꺼졌어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동생 부부가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기사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앞으로 거래처 연락은 저한테 주세요.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못을 박았어요. 쟤는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알람은 맞췄지만 눈을 감을수록 시어머니 말만 또렷해졌어요. 너 아직도 그걸 믿어? 새벽 6시였어요. 트럭 뒤 문을 열어두고 식자재를 싣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엄마 사고 났어. 내 손이 멈췄어요. 어디야? 엄마 어디야? 남동생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응급실이야. 수술 들어가야 한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는 정신없이 뛰어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어디가? 어머니, 저 엄마가 사고가 나서요. 지금 수술 들어간대요. 시어머니는 납품표를 내 손앞에 탁 내밀었어요. 이거부터 빼. 어머니, 지금 병원. 그때 시어머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은 다 죽어. 오늘 물량부터 빼고 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그때 배달기사 한 명이 내 얼굴을 보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가세요.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사들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사에게도 쏘아붙였어요. 네가 왜 나서? 내가 그럼 월급 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밖에서는 내가 사람인데 집에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도구였구나. 나는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왔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 몸으로 급히 뛰어온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나는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결국 말했어요. 엄마 사고 났다니까. 아직 죽은 거 아니라고 했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그 한 줄에 나는 끝났어요. 참는 게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버리는 일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받지 말아야 했는데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따졌어요. 너 어디야? 거래처 난리 났어. 기사들 왜 멋대로 움직여? 나는 병원이라고 말했어요. 엄마 수술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빠진 거 내일 내 월급에서 다 빼.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내가 돌아가면 다시 창고로 끌려간다는 거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남편은 잠깐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내 인생을 살린 첫 허락 같았어요. 엄마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고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나는 기사들 단톡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딱 한 줄만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합니다. 답장이 쏟아졌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어요? 사모님 없이 이거 돌아가요? 나는 그 글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가족에게는 못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창고로 가지 않았어요. 엄마 곁에 있었어요. 오전이 되자 거래처 전화가 울렸어요. 사모님, 오늘 물건 누가 가져옵니까? 사모님, 담당이 바뀐 겁니까? 그 전화들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어요. 내가 없으면 그 회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점심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명령이 아니라 다급함이었죠. 너 당장 와.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너 미쳤니?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 가져가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요. 회사 숨쉬게 만든 건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사실만 말했어요. 거래처는 저를 믿었고, 기사들은 제 말을 들었고, 그 회사는 제 손으로 굴러갔어요. 남편이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이제야 함께 서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우리는 작은 냉동 창고를 구했어요. 정말 작고 낡았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중고로 1톤 트럭 한 대를 샀어요. 나는 먼저 기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동안 새벽마다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길게 묻지 않았어요. 사모님, 출발 시간만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하시면 저희는 갑니다. 그리고 거래처에도 전화를 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숨을 한 번 삼킨 뒤 말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거래처 사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모님이 하시는 거면 믿고 맡기죠. 거래 다시 하시죠. 그 말에 나는 그제야 숨이 쉬어졌어요. 새벽 3시 다시 물건을 받았고 새벽 6시 다시 트럭에 식자재를 실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누구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였거든요. 나는 트럭 문을 닫기 전에 하늘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사람으로 살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참는 게 늘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참는 게 나를 버리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표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마음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